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육과정 A 시작하겠습니다. 2016 학년도입니다. 자, 2016 학년도에요. 지금 A의 1번 문제부터가 발달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새 유치원의 견학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발달 이론을 쓰고 이 이론에서 니은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첫 번째 가정통신문 39페이지예요.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와 같은 환경이라고 나오면요. 선생님, 발달 이론에서 환경과 관련된 거는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 브론펜, 브레너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같은 환경과 아이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거기 밑줄 쓰세요. 환경과 아이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둘러싸여 있냐보다는 그 환경과 아이들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가 중점인데요. 제가 생태학적 체계 이론 설명드릴 때 2013년인가 출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가 그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과 밀접한 관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16년 기출에서 바로 환경과 아이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3주에 걸쳐 지역사회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과 도서관, 소방서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들은 우리 원 아이의 학부모님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견학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니은에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 만약에 이게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면요.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 우리 아이와 부모님 밀접한 관계라고 봐줄 수 있어서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은 미시체계와 연결이 있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외체계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직접 방문함으로써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지역사회 기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41페이지 보시면요.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또는 명칭이 인간 발달 생태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생태학적 모형에는요. 아이가 중심에 항상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가장 중앙에 누가 있냐 그러면 미시체계가 아니라요. 학습자이고요. 유아이고요. 첫 번째 원이 미시체계, 두 번째 원이 중간체계, 세 번째 원이 외체계, 네 번째가 거시체계죠.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 말고 시간적인 걸로 아이들이 이 시간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긴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 해가지고 시간체계, 외체계, 그 다음에 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연대체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거기 41페이지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연대체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환경과 아이들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고 비고스키에서는 그 환경을 아이들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맞는 것 같고요. 니은은 그렇게 되면 외체계가 답이 됩니다. 야, 선생님 2016년 그 문제 두 번째 가정통신문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소문제를 보면은요. 40페이지에 디귿에 나타나 언어학습 이론과 학습 기제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선생님 언어학습 이론이라 그랬고 학습 기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가지 발달 심리 이론 중에서 학습 이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습 이론 알고 계시죠? 행동주의를 말합니다. 저희가 행동주의를요.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행동주의의 하나인 반두라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학습 이론이라고 하냐면요.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이 자극이 교사의 교수가 되는 거고요. 이 교사의 교수에 의해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은요. 교사의 교수, 아이의 배움 이렇게 연결되는 이론이죠. 그렇게 나타난 그럼 여기서 언어학습 이론
언어학습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 따로 없고요. 행동주의 기반이 됐거나 SR 반응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SR 반응 이론인지 행동주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에 나타난 언어학습 이론과 학습 기제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에 아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용어를 선생님 올바르게 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학습 기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기서 쓰는 것은 학습 이론에서 쓰는 것은 행동수정 원리들 혹은 기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가 잘했을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준다? 정적 강화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읽어보시면서 행동주의 이론이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용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견학을 계획하고 있고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를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 원에서 표방하는 언어 습득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에서는 사용하는 언어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칭찬과 격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견학을 통해 배운 언어를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하라.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하라는 행동주의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학습 기제는 정적 강화인데요. SR 이론은요. 핵심어, 비핵심어를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과는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행동주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리을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요. 그 3번 문제 선생님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릭슨의 이론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8단계 인간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8가지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성공하면 긍정적인 걸 형성하고 실패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죠. 인간관계 안에서 혹은 자신의 성장 안에서 발달 과업을 형성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심리사회적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에릭슨 이론은요, 발달 단계, 한마디로 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포인트를 맞춰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2016 학년도에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각각 용어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항상 발달 단계만 물어봐서 발달 단계를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달 단계를 썼다라면 오답 처리가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라 그랬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용어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렇게 해당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보시면 신뢰감 대 불신감이란 발달 단계가 있죠. 신뢰감이 용어, 불신감이 용어가 되는 겁니다. 발달 단계라 그러면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율성이 용어, 수치심이 그 용어가 되는 거고요. 발달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주도성 대 제의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발달 단계는 주도성 대 제의식이지만 주도성은 긍정적인 거, 용어, 제의식도 용어, 부정적인 용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단계까지 각각의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리을에 지칭하는 용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주변 세상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리을을 지칭하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가서 두려움 극복하고 지식 습득하고 세상을 탐색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지금 발달 단계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긍정적인 표현밖에 없거든요. 주도성이에요. 그런데 왜 주도성인지를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요. 실은요 2단계가 자율성이고 3단계가 주도성이거든요. 이거 들어보면 지문을 읽어보면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탐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릭슨의 이론에서는요. 자율성은요. 기본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도성은 내가 계획한 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주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목적을 정하는 걸 주도성인데 기본 생활 습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이라면 하는 양치질을 하기, 밥 먹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발적으로 지식 습득, 세상을 탐색하는 거, 그거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목적을 정하고 가서 탐색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주도성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6시간 정규 강의가 있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이 모모 유치원 5세 반 황교사의 1일 계획안이고요. 나는 반성적 저널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서 목표 진술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쓰고 그 이유를 쓰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교재에 보시면 유아교육에서의 목표 진술 방식의 원칙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 입장에서 진술해야 된다, 과정 중심으로 진술해야 된다가 있는데요. 실은 일반적인 교육 목표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은 결과보다는 저희가 과정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만 약간 과정 중심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 진술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목표에 한 가지 내용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시면요. 목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개미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개미를 관찰한 것을 말로 표현한다. 개미의 특성에 대해 알게 한다. 유아 입장에서 서술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미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내가, 교사인 내가 아이에게 알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 진술 방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걸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개미의 특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에 알게 한다라고 쓰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목표 진술은 유아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게 한다라는 교사 입장이 아닌 안다라는 유아 입장의 동사로 수정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 바꾸어줘야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원리와 지침인데요. 자, 앞에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5 유치원 교육과정은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요, 4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편성, 두 번째 운영, 세 번째 교수학습 방법, 네 번째 평가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 편성의 원리와 지침에 근거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편성과 운영 지침에 근거하라 그러면 답을 이 4가지에서 모두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성에 근거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지침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49페이지에 편성 운영에서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교재 1일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는 부분을 편집해서 넣었죠.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1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련 부분만 편집해서 넣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누리과정이 5세는 2012년, 3호세는 2013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금 누리과정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 그래요. 2015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런 이유는요, 딱 하나가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1일 3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가 2015년에 하루 1일에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니은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요. 니은, 나의 황교사의 반성적 저널에 황교사가 바깥놀이를 30분 실시했대요. 그런데 그 편성 지침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에서는요. 바깥놀이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평가에서도 4주기 유치원 평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3번에 반메론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 중 A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반성적 사고의 수준에 대한 이론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메론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요. 제가 반성적 사고는 뒤부터 내려온 사고라고 했었죠. 뒤로부터 반성적 사고가 내려와서 반메론에게 반성적 사고의 수준 또는 유형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론으로 재탄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기계적 혹은 기술적 수준입니다. 두 번째가 실천적 수준 또는 전문가적 수준이고요. 세 번째가 윤리적 수준, 비판적 수준, 도덕적 수준입니다. 용어는요, 제가 두세 개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공서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 모두 다 인정이 되는데 저는 각 파트당 전공서 10권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하는 건 실은 노량진 임용에서 어느 강사가 강의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요. 유아교육을 전통으로 공부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쓴 책의 이론들이 어떻게 나왔냐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책들을 10권 이상을 보고 임용에 대한 답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요, 선생님, 어느 전공서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공서에 나온 용어는요,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외우기 쉬운 용어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적 기술적 수준은요, 내가 정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냐입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윤리적인지 그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했다 그러면 기계적, 기술적 수준이고요. 전문가적, 실천적 수준은요, 교육 안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한 목표나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목표를 아이들에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교육 안에서 바람직한지를 보고요. 내가 교육을 할 때 순간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바람직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 비판적 수준은요, 그걸 넘어섭니다. 바로 우리의 교육이란 틀을 벗어나서요, 우리 인간사에서 이것이 윤리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가, 그런 수준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요, 반메론이 제시한 반성적 사고의 세 가지 수준 중 A에 해당하는 수준은 무엇인지 쓰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특징을 쓰라 그랬는데요. A에 나의 수업을 평가해보니 유아들에게 매미의 허물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잠깐의 시간을 내서 승우가 가져온 매미의 허물을 소개하면서 유아들은 개미뿐만 아니라 매미와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수업을 고집하는 것보다 유아의 관심에 귀 기울이는 융통성을 발휘할 때 유아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되어서 교육적 가치가, 거기 밑줄이요, 지금 목표 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은 반드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교사 계획과 유아의 흥미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업을 나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을 벗어나서 생명윤리, 그 다음에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적 수준, 실천적 수준에 멈춰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전문가적 수준, 실천적 수준 쓰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교수 활동이 혹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로 가져왔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답안은 제가 이제 여기선 설명해서 드리고요. 교재 안에 정확하게 그런 오류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서술하는 서술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그 가채보다 몇 점이 내려갔다, 심각하게 내려갔다, 한마디로 내 친구들은 1, 2점 내려가고 1, 2점 올라갔고 이제 변동이 크지 않은데 나는 왜 10점 이렇게 내려가냐는요, 서술형 답안에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적 답안을 간단하게 쓰지 마세요. 정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답으로 채점되는데 저희가 채점자가 3명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하나의 시험지를 3명이 채점을 하는데 모든 채점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히 설명된 서술식 답안을 쓰셔야 가채 결과에 변동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럼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넘어가시면 A3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먼 유치원 호남 연령 학급의 윤교사가 우리 동네를 주제로 작성한 1일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동네라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오늘 정규 강의에서 마침 호남 연령을 했었거든요. 그 호남 연령 학급 지도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선생님. 그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책에 지금 53페이지부터 그 혼합연령의 중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번 문제가 혼합연령 운영의 기본 방향 두 가지를 묻는 거고요. 2번 문제가 3세를 위해 고려한 점 두 가지를 혼합연령 학급 교육활동 운영 전략에 근거해서 써라 그랬는데 기억활동에서 3세를 위해서 배려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네요. 근데 4, 5세를 위한 활동인데요. 4, 5세를 위한 활동이고 4, 5세가 유의점에 4, 5세가 이야기하는 동안 3세에게는 언어 영역, 그림책 보기, 낱말 그림 카드 맞추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집단 활동은 4세와 5세를 위한 건데 그 아이들이 소집단 활동을 할 때 그 참여하지 않는 만 3세는 어떻게 지도하고 돌봤냐라는 게 유의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3세 유아를 위해서 고려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요, 혼합연령 지도서에서 소집단 활동에 운영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 혹은 유의점 교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문제는요. 3, 4, 5세가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윤교사가 사용한 전략을 쓰라라고 하는데요. 니은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은은 로지의 산책이라는 판게임인데요. 자유선택 활동이라는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선생님, 저희가 활동, 이런 3, 4, 5세 연계 활동을 할 때 자유선택 활동을 위해서 쓰는 전략이 따로 있고요. 소집단을 위해서 쓰는 전략이 따로 있고요. 대집단을 위해서 쓰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선택 활동이라는 그 전략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보니까 3세에게는 카드 12장이 포인트죠. 4세에게는 20장, 5세에게는 카드 30장. 아니, 활동 자료가 지금 12개, 20개, 30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럼 활동 자료를 달리 줬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들을 가지고요. 저희가 혼합연령 기본 이론들을 보시겠습니다. 혼합연령의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세부 내용 암기하시듯이 암기하셔야 되고, 아까 1번 문제가 기본 방향 두 가지 적으라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적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세부 내용처럼. 하나는 단일 연령에 대한 차별적 배려예요. 두 번째는 모든 연령, 다연령 3, 4, 5세 간의 연계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사가 이 계획 안에 3세와 4세, 5세를 위해서 활동 자료도 따로 줬고 4, 5세의 어떤 연계 활동들도 했고 소집단 활동들을 했고 그 두 가지 기본 방향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요. 기억 활동에서 윤 교사가 3세 유아를 위해 고려한 점을 이제 운영에 근거해서 써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시면 54페이지에 보시면 소집단 활동을 위한 시간 안배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들의 관리라는 부분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교사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적인 활동을 3개 이하로 주라라고 되어 있고요. 교사의 시야 내에서 특정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통제해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이제 앉아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고 그 아이들의 모든 모습을 교사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정하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윤교사가 한번 볼까요? 윤교사가 우리 3세 아이에게 그림책 보기, 낱말 그림 카드, 정적인 활동 맞는 것 같은데요. 앉아서 하는 활동? 앉아서 활동하는 어떤 활동들을 줬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랬어요. 그럼 교사의 시야 안에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근거에서 두 가지를 쓰면 교사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정적인 활동 3개 이하로 제한한다. 교사의 시야 범위 내 특정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통제했다. 그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니은에서 3, 4, 5세 유아에게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윤 교사가 사용한 전략 55페이지 보시면요. 흥미, 영역, 운영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도 세부 내용처럼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흥미 영역을 운영하실 때는요. 같은 활동에서 연령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연령 간의 어떤 연계를 쓰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령 간 전개는요. 어린 연령과 큰 연령을 짝을 짓는다든가 분업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난이도 수준 조절이냐 연령 간 연계냐 그걸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활동 자료가 3세는 몇 개, 4세는 몇 개, 5세는 몇 개 하면서 자료 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그 답은 동일 활동 내에서 난이도 수준 조절을 위한 전략이 됩니다. 같은 활동에서 활동 자료의 수만 바뀌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연령 지도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미 출제됐고요. 2016년도에 1학년도에 출제된 후에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4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모모 유치원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살아초의 교사 역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라라고 했습니다. 교재로 가시겠습니다. 교재에 유아교사의 살아초의 유아교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8가지가 지금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초의 유아교사의 역할 우리 정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살아초의 역할은 교육부가 교사의 역할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살아초의 역할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각각의 역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은 교육부 자료 거를 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58페이지에 있는 건 살아초고요. 59페이지에 있는 건 교육부 자료에서 제시한 유아교사의 역할인데요. 각각의 설명은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나오는 살아초의 교사 역할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 문제는 답에 통일되지 않은 답이 나왔던 문제죠. 통일되지 않은 답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2가지 중에서 했었습니다. 일단 기억을 읽어보시면요. 단기, 중기 등 시기별로 세웠던 계획을 반영해서 선생님 계획을 세운다가 아니에요. 계획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을 반영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적절히 구성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역할, 그 다음에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라 계획을 반영해서 교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고 했죠.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안을 쓰는 거는 교사의 역할 중에 그 2번째에 나오는 교육과정 설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설계를 했다, 계획을 세웠다, 문서화시켰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실천하게 되면 교수 행위를 실제로 조직했다라고 해서 교수 조직자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교수 행동은 계획안을 반영해서 해야지 저희가 계획안 따로 교수 행동을 따로 안 하죠. 그래서 계획안을 반영한다라는 단어 그런 설명이 교수 조직자 설명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께 혼돈을 줘서 계획안이란 말이 나왔잖아. 계획이란 말이 나왔잖아. 교육과정 계획안 설계자로서의 교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반영해서 교수 행위를 하는 거는 교수 조직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교수 조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정답의 장학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최교사가 니은에 계속 발전하고 싶어서 전문서적 읽었어요. 연수도 다녔어요. 배운 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혼자, 선생님 동그라미요. 혼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니은에서요. 선생님 장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혼자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거는 자기 장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기 장학이고요. 관련 이론은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에 해당하는 컨설팅 장학의 원리를 각각 쓰라라고 했는데 컨설팅 장학의 원리가 63에 보시면 첫 번째가 자발성의 원리, 2번째가 전문성의 원리, 3번째가 한시성, 4번째가 독립성, 그 다음에 5번째가 학습성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흥미 중심,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원해서 참여했다.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은은요.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는 나도 교사도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그분이라 하면 여기서 컨설턴트 그분도 저랑 만나면서 계속 배워서 성장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배우고 나한테 컨설팅을 주는 컨설턴트도 배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둘 다 공부가 됐다라고 해서 학습성의 원리입니다. 선생님 요게요. 전문성의 원리,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63페이지에 있는 컨설팅 장학의 원리, 제가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 다 암기하세요. 모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버크 웨슬러 크리스텐슨이 제안한 교직 발달 모델을 근거해서 체교사의 사례에 나타난 특징, 선생님 특징의 밑줄이요. 발달 단계 쓰라는 게 아니라 체교사의 사례에 나타난 특징을 쓰라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체교사의 발달 단계는 두 번째 소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버크 웨슬러 크리스텐스의 TCCM 모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버크와 웨슬러 크리스텐스의 이론이 특이한 거는요. 교사 발달이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버크 이론을 7단계로 배우신 분이 있고 8단계로 배우신 분이 있을 텐데요. 자, 8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요. 긍정적인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발달 단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 7단계로 하실 때는요. 긍정적인 게 4개 있고 부정적인 게 3개 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의 부정적인 게 2단계로 나눠져서 이미 7단계는 옛날 모형이고 8단계가 현재 모형이 됐습니다. 책에 8단계가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버크 웨슬러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형이요, 각각의 발달 단계를 하나의 일련의 순서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순환하고 해서 한대요. 우리 선생님들 올해 출시에 합격하셔서 임용이 되실 거죠. 그리고 2020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0학년도에 준비를 하셔서 합격이 되실 건데요. 임용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직이 시작되는 교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은 임용이 되시고 나서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1년 만에 출산 휴가를 떠나셨어요. 이렇게 되면 교직을 떠나신 겁니다. 출산 휴가도요. 현재 현장에 없기 때문에 교직을 떠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직 퇴직 단계가 됩니다. 그럼 이 선생님은 교직 초기에서 교직 퇴직 단계로 갔어요. 그러면 출산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죠. 그럼 다시 교직 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모형의 특징인데요. 자, 내용에 보시면요. 체교사의 사례에서 나타난 거 보니까 체교사가 첫 대사가 초임교사라 힘드시죠? 이랬어요. 그리고 체교사가 초임 시절에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체교사의 초임 단계의 시절의 발달 단계는 교직 초기 단계죠. 8단계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체교사가 처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교사 생활에 적응했을 때 계속 배우고 싶어서 전문성을 길렀다 그러죠. 선생님 이건 무슨 단계예요? 우리 오늘은 현장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규 강의를 한 후라서 정규 강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강화 단계죠. 제가 질문 안 드린다고 알고 했는데 그쵸?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또 이제 습관대로 질문이 나오네요.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구축하는 단계, 배우는 단계는요. 이 이론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능력 구축 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화 단계는 캐치고요. 버크 이론에서는 능력 구축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직 초기에서 능력 구축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교사는요. 주임교사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다녔어요. 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선생님 버크 이론에서는요. 이것도 능력 구축입니다. 대학원에서 뭘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켰다.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게 능력 구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체교사 다시 한번 볼게요. 어머, 만족스럽지 않아요. 올해는 경력이 있어도 올해 힘들어요. 지도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거든요. 컨설팅 장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선생님. 그런 부정적인 발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움을 느낀다, 힘들다, 뭔가 내가 뭐 좌절됐다 이런 거는요. 교직 좌절 단계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극복을 하려고 컨설팅 장학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체교사가 아니요. 제가 원해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했어요. 이건 또다시 능력 구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교사가 지금요. 계속 김교사라는 그 첫해 교사를 초임 교사를 계속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조언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무슨 단계예요? 열중 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능력 구축은 내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열중과 성장 단계에서는요. 4번째 단계입니다. 열중과 성장 단계에서는요. 내가 이미 안목이 생겼어요. 교육적인 안목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현장의 개별 사례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체교사의 모습이 김교사의 어떤 지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체교사는요. 교직 초기, 능력 구축, 그 다음에 교직 좌절, 열중 성장까지 모두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이론의 특징인 이 체교사의 발달은 계속 순환하고 있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체교사의 교직 발달의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파악할 때 능력 구축 단계라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능력 구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제가 설명을 약간 조금 이제 스킵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좀 설명을 더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의견이 다르죠? 설명이 더 필요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크 헤슬러 크리스텐스가 이러한 교직 8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가 있었죠. 그 교재에 지금 65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발달 단계 8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네. A 5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 5번에 민교사의 활동 계획안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소문제 1번에 보시면요. 민교사가 활동 방법에 적용한 유아 동작 교육 교수 방법의 유형을 쓰라고 했는데요. 유아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 교수법, 안내 발견적 방법, 탐색적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적 교수가 교사 주도고요. 안내 발견적인 방법이 교사 주도, 유아 주도 모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색적 방법이 유아 주도인데요. 이 중에서 안내 발견과 탐색적 방법은 간접적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교수학습 방법의 유형에서 찾으라 할 때는 이 3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 자신만의 공놀이 방법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아만의 방법을 찾는 거니까는 유아 주도가 되어서 탐색적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할시와 포터가 제시한 기본 절차 중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했는데요. 할시와 포터가 탐색적 방법의 어떤 4가지 가정을 얘기한 학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문제 설정이고요. 2번째가 유아의 실험이고 3번째가 관찰 및 평가, 그 다음에 4번째가 재적용입니다. 그런데 2번째 지금 기억이 자신이 찾은 방법으로 공놀이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신이 찾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공놀이를 해봐. 이건 유아가 여러 가지를 실험해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째인 유아의 실험이 답이 되게 됩니다.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에 공통으로 나타난 기본 동작의 유형과 동작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요. 조작적 동작이 나오면서 던지기, 굴리기, 받기, 차기, 때리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찾는데 저희가 기본 동작이라 그러면 이동, 비이동, 조작을 얘기합니다. 3개 중에서 찾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이동, 비이동, 조작에서 하위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작의 유형, 동작의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니은과 리을의 기본적인 게 아이가 땅바닥으로 공을 굴리고 있는 게 니은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공을 발에서 가슴까지 굴려서 올려보는 겁니다. 내 몸에서 올려보는 거. 그런데 그 조작 동작이요. 조작 동작이 사물을 가지고 이동 동작이나 비이동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답은 조작적 동작이 됩니다. 조작적 동작이 되고 조작적 동작, 조작적 운동, 동의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조작적 운동 하셔도 되고 조작적 동작 하셔도 되고 별 상관없습니다. 전공서에서 2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작의 명칭은 그 중에서 땅바닥으로 그리고 내 몸을 굴리고 그쵸? 굴리기에 해당이 되죠. 라반 이론에 근거해서 다음 2 동작 간의 차이를 공간의 하위 요소 측면에서 얘기하라 그랬는데요. 라반 이론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안 나오면 딱 1년만 건너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라반 이론이 73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의 하위 요소들이요. 뒤에 보시면 장소, 수준, 방향, 범위, 경로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다음 2 동작 간의 차이를 공간의 하위 요소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 편집에서 표 하나가 빠졌습니다, 선생님. 교재 편집을 할 때 거기 밑에 다음의 공간의 차이를 공간의 하위 요소 측면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를 뺀 게 아니네, 선생님. 이 문제가 그렇구나.
다음 두 동작이 기호를 말하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잘못 편집한 게 아니라 디귿과 미음의 차이를 쓰고 미음과 비읍의 차이를 쓰라는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디귿과 미음의 차이는요. 디귿은 위로 던지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미음은 옆 사람에게 공을 건네주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가요.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 위, 아래, 그 다음에 위, 옆, 방향에 해당돼서 두 이론의 차이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에 해당하는 공간의 하위 요소라고 했는데요. 미음은 선생님 이거 논란됐던 문제죠. 원양으로 옆으로 붙어서서 옆 사람과 붙어서서 옆으로 공을 건네주고 비읍은 원형을 유지한 채 다시 손을 뻗을 정도로 옆 사람과의 간격을 넓혀서 공을 옆으로 건네주게 한다인데요. 자, 이제 한국말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미음과 비읍에서 한국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옆으로 붙어서서, 그쵸? 미음. 그 다음에 비읍은 다시 손을 뻗을 정도로 옆사람과의 간격을 넓혀서 뭐게 됩니까? 좁게 붙어서서 옆게 간격을 넓혀서 뭐가 됩니까? 범위가 됩니다. 선생님 요거 이렇게 질문하실 거죠? 아닌데요. 일반 공간, 개인 공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런데 미음에도 그렇고 비음에도 그렇고 일반 공간과 개인 공간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서 있는 공간은 개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옆 사람과 그 관계는요. 일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과 쉐어를 하니까. 근데 미음은 그 개인 공간이 좁냐 넓냐의 문제예요. 개인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혼자 서 있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음과 비음 모두 개인 공간이 있는데 그 개인 공간이 따다다닥 붙어서 있냐 아니면 넓게 서 있냐. 그래서 답은 차이를 얘기하라 그랬기 때문에 범위입니다. 이 문제 저 논란되고 있는 거 아는데요. 답은 범위 밖에는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제 답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으십니다. 자, A 6번에 보시면요. 유치원 교사들의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 문제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작년인가가 변경됐어요. 지금 2016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건 그때 거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작년에 됐는데 실은 변경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변경된 것과 변경 전과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변경 전 거로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가의 기억을 생활그룹부에 특기사항에 기입해야 되는 경우를 쓰고 기입 시 교사가 유의해야 되는 점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가의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 우리 반의 청각장애는 아니지만 좌측 청력이 약해서 되도록 얼굴을 보면서 말해줘야 하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79페이지 보실래요? 생활기록부 양식이 나오고 있죠,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 발달사항, 유아 발달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청각 능력이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신체 발달 상황에 해당이 돼요. 유아 발달 상황은요, 5개 영역을 보는 거예요. 5개 영역을.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신체의 어떤 능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체 그 특이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78페이지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9조 나오죠. 제9조 신체 발달 사항 나오고 있죠. 그쵸? 거기에 보시면 검사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기사항 거기 별표하십시오.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력한다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장애나 혹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임의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신체 발달 상황인데요. 거기에 기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거는 법과 관련된 문제, 지침, 법 아래에서 유아교육법 아래에서 지침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니은을 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는데요. 건강검진 결과는 아이의 태학일, 졸업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8페이지에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겠습니까?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아이의 태아일, 졸업일로부터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 가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 가는 유치원에 송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의 결과는요. 지금 아까는 생활기록부가 나온 거고 유치원 생활기록부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데요. 이걸 것들이요. 그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게 3년이에요. 바르게 고쳐 쓰라 그러니까 3년만 쓰시면 되고 또는 3년 동안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에 근거할 때 나의 비읍과 그 다음에 씨옷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기입할 내용으로 부적절합니다. 왜? 한번 봅시다. 비읍의 내용이 들어갈 영역을 쓰고 씨옷의 내용이 들어갈 항목을 디귿 미음에서 찾아 그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읍의 내용이 들어갈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민준이는 움직임과 춤, 힘, 빠르기. 아, 선생님 이거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부 내용에 근거할 때 예술 경험에 해당이 되죠. 근데 교사가 신체 운동 건강에 적었어요. 그래서 답은 예술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씨옷에 민준이의 신장은 99.8cm, 체중은 15.9cm. 아이의 키, 몸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신체 발달 상황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교사가 신체 운동 건강에 적었어요. 그쵸? 유아 발달 상황에. 그래서 거기에는 신체 발달 상황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시지 않으시고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모모 유치원 5세반 김교사의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 할리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는 체계적 기능주의라는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유아기 언어의 기능을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82페이지에 나와 있죠. 7가지. 그중에서 4가지는 신체 정서적 사회 필요 충족 기능에 해당하고 나머지 3가지는 속한 환경을 배우기 위한 기능이라고 편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찾으라 그러면요. 뭐 필요 충족 기능과 환경을 배우기 위한 기능 거기 2개 중에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 나와 있는 7가지 있죠.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으면 가의 기억에 나오는 거 뭡니까? 아, 누구누구야 뭐뭐 해. 그러면 해당 유아는 지시에 따른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네요. 할리데이가 통제 기능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답은 통제 기능입니다. 니은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라에서 찾으라라고 했는데요. 니은, 나자 카드로 제시된 지를 읽지 못하는 아이도 이름 카드 김수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지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이름 카드 김수지를 읽었어요. 아, 교사가 보니까 반복 활동으로 했대요. 반복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은 친구 사진이 없는 이름 카드의 친구 이름도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반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아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이름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름 부르기를, 이번 주에는 유아의 사진은 없고 글자만 있는 이름 카드로 이름 부르기를 매일 반복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걸 적는 게 앞부분에 반복 횟수를 적는 게 이유일까요? 뭐뭐 하게 되었다, 반복 활동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적는 게 이유일까요? 지금 이유는요, 매일 반복했다는 교사가 무엇을 했는지 서술한 것 같고요. 그걸로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는 교사가 앞부분에 반복 활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근데 이유는 원인과 결과 적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반복 활동으로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됐다. 원인과 결과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문장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활동으로 유아들은 친구 사진이 없는 이름 카드의 친구 이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부분이 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찾아 쓰라는 문제는 대부분 그대로 사례에서 가져와서 문장을 쓰는 건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사례에서 찾았을 때 부분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문장을 통째로 가져와서 다 옮겨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문장 정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요, 반복 활동으로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 활동으로 모두 다 적어주십시오. 물론 답안 채점은 두 방향 다 되긴 할 겁니다만 우리 선생님들께는 제가 100% 정확하게 정말 철저하게 답안을 쓰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이요? 네.
아, 답을 제가 안 썼어요? 써주세요. 네, 둘 다 답으로 채점이 되긴 하는데 이러한 써서 우리 선생님들을 저보다 더 100%, 200%더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디귿이요. 나의 디귿과 관련된 활동을 가에서 모두 찾으라 그랬는데요. 친구 이름의 나자를 활용한 활동 위에 가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아, 바로 친구 이름과 같은 음절로 시작되는 낱말 카드 놀이가 있네요. 거기에 보시면 아이들의 나자 이름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놀이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활동이죠. 이거 선생님 조금 쉬웠어요. 그쵸?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죠. 그 문제였죠. 그런 문제가 40% 정도 나옵니다. 이유는 과락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호재와 수지가 한글 해독 과정에서 사용한 단서를 나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각각 쓰라 그랬는데요. 한글 해독은 뭡니까? 읽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현장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읽기에는 독해라는 게 있고요. 이 독해에는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해독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해입니다. 각각의 뒷글자를 빼서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해는 철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 이렇게 읽으면 이게 바로 해독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암호 해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걸 해독이라 그래요. 이해는 해독이 의미하는 걸 무언지 아는 겁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글자를 철자법대로 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해독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해독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이라 그랬거든요. 읽기, 철자 읽기. 무슨 읽기? 철자를 읽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단서를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다의 내용에 보시면요. 호재, 수지 한번 봅시다. 아, 교사가 여러 가지 낱말 카드를 놨어요. 그러면서 호랑이라는 낱말 카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호재가 호루라기를 짚어서 교사에게 건네며 호라라고 했어요. 왜 이 카드를 골랐니? 내 이름의 호와 여기 호가 같아요. 첫 음절이 동일한 걸 골랐다라는 거죠. 호, 첫 음절이죠. 그게 동일한 걸 골랐다라는 거고요. 두 번의 수지의 단서를 보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카드를 보면서 여기 호랑이 있다라고 하면서 호랑이와 호롱불 두 개를 찾아서 교사에게 나눴나요? 왜 이 카드를 골랐냐고 하니까 글자 수가 똑같대요. 음절 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절을 아는 거예요. 호랑이 세 개인데 호랑이와 호롱불이 모두 세 개 되니까 그게 사용한 단서다라고 해서 수지는 우리가 봤을 때 음절 수를 단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호재는 같은 첫 음절을 단서로 사용했고요. 수지는 음절 수를 단서로 사용했습니다. A 8번 보세요. A 8번 이 자론고 문제 논란이 됐다라는 거죠. 자론고 읽기 발달 단계 8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86번에 자론고의 읽기 발달 단계 첫 번째 책이 무엇인지 안다는요. 여러 장난감과 책이 있으면요. 장난감과 책을 구별해서 정확히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책이 무엇인지 안다예요. 두 번째는 책의 기능을 이해한다인데요. 86페이지입니다. 책의 기능을 이해한다인데요. 책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그 책의 기능, 우리가 장난감은 뭐고 책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책의 기능을 이해한다입니다. 3수준은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는 건데요. 청취자는 들려주는 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가 되는 거고요. 참여자는 그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여자라고 합니다. 4단계는 그림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보통 그림을 읽으면서 이야기 내용을 추측해내는 거 그것을 말하고요. 5수준은 글자, 동그라미요. 의미, 동그라미요. 이야기 지식이요. 제가 우리 현장 선생님들 정규 강의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는 말 그대로 글자예요. 의미는 그림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 지식은요. 아까 3수준에서 청취자 됐을 때 들었던 이야기 내용 있잖아요. 그걸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5수준은요. 그림도 보고 글자도 보고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 내용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6수준은 단어 형태와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아니라 정확하게 글자를 읽는 거.
7수준은 글자와 이야기에 대한 지식을 연결시킨다인데요. 이 7수준은요, 선생님, 언어의 구성 요소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의문론, 구문론, 의미론, 하용론 이걸 아는데요. 자령고가 이거 어려워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보시면 자령고의 읽기 수준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수미와 진우의 책 읽기 수준을 써라 그랬는데 A 한번 보세요. 수미가 고양이가 도둑의 얼굴을 야옹하여 핥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책 내용은 앞에 이제 그림 자료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그 책에 고양이가 도둑의 얼굴을 야옹하며 핥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이가 똑똑히 해독하고 있죠. 정확히 읽었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진우는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라고 했는데 도둑이 겁이 잔뜩 나서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그럼 책 내용과 동일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해독을 한 건 아니네요. 우리 진우는. 수미가 그런데 도둑은 겁이 잔뜩 나서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책 내용 똑같이 해독, 철자 그대로 읽었죠. 진우가 개가 깨물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개가 깨물려고 하는 내용은 있네요. 있어요. 책 안에 있지만 그대로 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미가 야, 너 왜 네 마음대로 읽고 그래? 글자도 모르면서 교사가 수미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진우 기분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만 보면요. 우리 수미는 발달 단계가 확실합니다. 글자로 아주 정확히 읽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론고의 6수준을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렸는데 이거 답 적으실 때 6수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단계의 설명을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미의 발달 단계는요. 단어 형태와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둔다라고 정확히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진우입니다. 진우가 책을 못 읽는다면, 글을 못 읽는다면 진우는 4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진우가 글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다면 5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우는 한번 봅시다. 책의 내용을 똑같이는 안 읽고 있는데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읽으면서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 다음에 개가 깨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림자를 한번 보실래요? 개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 이제 화살표가 있고 있는데 깨문다고 볼 수도 있고 소리를 치고 있다, 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미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 네 마음대로 읽고 그래? 글자 모르면서. 그럼 4수준이네요. 글자 모른다고 그랬을까? 4수준이죠. 그런데요, 선생님. 2016년 문제는요. 굉장히 저희가 대학자가 들어가서 내지 않았을까? 이런 저희가 판단을 하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세련됐어요. 질적으로. 이 자령고의 이론을 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A라는 부분을만 보면 우리 수미가 진우를 글자를 못 읽는다고 했으니까 4수준인데 그 A라는 부분이 나에 나오는 교사의 저널에서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보통 저희가 A를 보라 그러면 A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A라는 장면에 대한 교사의 해석을 나의 교사의 저널에 소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의 저널까지 보는 게 진우가 4수준인지 5수준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나에 보니까 홍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우가 좀 더 정확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좀 더의 밑줄 그으십시오. 진우가 좀 더 정확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교사가 그렇게 평가했다. 진우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완벽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우는 4수준이 아니라 5수준을 됩니다. 이 문제는요. 수미의 평가만을 보면 아이는 4수준, 진우는 4수준, 수미는 6수준인데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 모습 A라는 부분에 대한 교사의 평가, 지문에 나온 교사의 평가를 보면 진우가 4수준에서 5수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5수준과 6수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글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우는 글자, 의미, 이야기, 지식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또 하나 제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돼요. 7수준이 논란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수준은 지금 의미론, 하용론 뭐 이런 거를 안다라는 건데 그 애가 지금 의미론, 하용론 아는 거 어디 있어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지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수준이 지금 답으로 제시됐다는 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문제를 파악하냐에 따라서 4수준과 6수준이 될 수 있고 5수준과 6수준이 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5수준과 6수준을 생각하는 게 근거가 홍 교사의 저널에 나오는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한 교사의 평가고요. 또 하나 문제 처음에 보시면 모모 유치원 5세 반 읽기 영역에서 활동의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다 5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 차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같은 연령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한 단계를 건너뜁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서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5수준과 6수준이라고 냈다라고 봐야 유아교육 전문가가 낸 문제죠. 아니면 4수준과 6수준을 냈다는 거 한 명이 지금 장애아이던가 한 명이 지금 영재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요. 교사의 평가를 봐도요. 5수준, 진우가 어느 정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5수준이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이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말하기 내용 범죄 근거에서 기억에 나타난 교사의 지도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쓰라는 건 정말 쉬운 거죠. 그쵸? 자, 기억에 했더니 너 왜 네 맘대로 읽고 그래? 수미가 이랬더니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우 기분이 어떻겠니라고 했거든요. 아, 진우 기분이 어떻겠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내용에서? 좀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해봐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입니다. 아, 매니와 와이즈만. 제가 실은요. 제가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 기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전략들이 나가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실은 버크, 회슬러, 크리스텐스도 발달 단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생략하고 해서 지금 보통 이 강의가 교육과정이 1시간, 최소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40분까지 가는 건데 지금 솔직히 1시간밖에 안 갔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다 생략했어요. 더 드릴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매뉴얼 와이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갈등 중이에요. 추시에 일단은 합격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정규 강의 선생님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생략해서 드려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는데 매니어 와이즈만 현재 살아있는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이 신이론 학파들은요, 신이론입니다. 신이론 학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옛날 학자들의 연구를 다시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누구의 연구를 다시 했냐면요. 로젠블렌트의 연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어 와이즈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연구예요. 그런데 이 90년대 연구가 2000년에, 2010 몇 년에, 이게 2016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까요? 2000년대. 매니어 와이즈만은 그걸 연구하고 싶었어요. 90년대 연구가 2000년대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들의 연구에서 매니어 와이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실험 과정도 똑같이 했고요. 결과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시험 과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책을 읽어주면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첫 번째 그룹에는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유아들의 경험을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분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론을 안 시켰습니다. 토론을 안 시켰을 때는 반응 자체가 아예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가서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니어 와이즈만과 로젠블렌트가 하고 싶었던 거는 책 읽고 나서 그냥 애들 가게 두지 말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해라. 그래야 책의 내용이 내면화된다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요. 하나는 문식 경험이라고 하고 하나는 문식 분석이라고 해요. 아이들의 경험과 연결시켰다. 하나 분석은 책의 내용을 분석했다라고 해서요. 그랬더니 토론 내용을 아이들의 경험과 책의 내용,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로젠블레트가 심미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혹은 심미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식 분석은요.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뉴와 아이들이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하나하나 책 속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반응이 나왔대요. 이것을 정보 추출이라고 해요. 정보 추출적 관점, 정보 추출적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원심이 똑같은 뜻이래요. 원심적 반응, 원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냐를 찾는 건데 제가 이런 설명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매니어 와이즈만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로젠블렌트 들어보셨을걸요. 2018년인가? 그 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젠블렌트 거를 물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연결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 로젠블렌트, 매니아 와이즈만 이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난 후에 그 다음에 수강생이 된 선생님이 저한테 로젠블렌트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2016학년도에 매니아 와이즈만이 나왔는데 로젠블렌트를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몰라서 다른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답을 못 쓰셨대요. 선생님 이렇게 각자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이론,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론은 1000개가 돼요. 1000개가.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면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이면 100개가 돼요. 이걸 어느 천년에 해요? 이걸 해야 1년 만에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을 찾아봅시다. 매니아 와이즈만의 질문 유형에 근거해서 질문 유형과 목적을 각각 쓰라 그랬는데요. 교사가 질문한 건 요거예요. 이건 유아들의 반응이고요. 그런데 요게 너무나 확고히 그 로젠블렌트의 어떤 이론의 명칭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질문 유형이라 그랬는데 한번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은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이 그림책에서 가장 재밌는 거 뭘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감정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리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 느낌, 생각, 경험. 그런데 디귿은 보면 이야기 속에 어떤 동물들이 있니? 그거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뭐 문식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문식 경험, 문식 분석 적으셔도 되고요. 심미적 관점, 원식적 관점 이렇게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해석은요.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문식 경험과 심미적 관점은 아이들의 생각, 느낌, 감정, 경험을 물어보기 위한 거다. 했고요. 문식 분석은 그 이야기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아이들의 분석과 평가와 관련된 거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리을과 미음을 강조하는 언어교육 접근법을 쓰라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언어교육 접근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이 같은 용어고요. 총체적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균형 잡힌 접근법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드리는 이론은 모두 교재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제가 설명할 때 교재를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리음과 미음을 보니까요. 점선 따라 써보기의 활동, 베껴 쓰는 활동. 너무 당연하네요. 부호 중심이네요. 그러니까 부호 중심이 철자 그대로 읽고 철자 그대로 쓰게 하는 거고 그러한 기계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동물일은 점선을 따라 써보기, 그 다음에 낱말카드로 베껴 쓰는 거 뭡니까? 부호 중심, 문자 중심, 발음 중심 접근법 다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전공서에서 쓰는 용어는 모두 다 인정되고요. 모두 다 같은 거 접근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혹시 우리 현장 선생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네, 교육과정 B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